그런 취지입니다. 자, 제2장에 보면은 신용정보업 등의 이해라고 나오죠. 자, 신용정보업 등의 이해라고 해요. 기존에는 그 신용정보업의 이해라고 제가 썼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는 분류 체계가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분을 보면은 신용정보업이 물론 있고요. 업이 물론 있겠죠. 이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분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신용정보업에 대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그러니까 제3자의 신용정보뿐만 아니고 본인의 신용정보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법률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출시업을 따로 규정했어요. 이 기존에는 신용정보업 내용으로 채권 출시업을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으니까 이 분류 체계가 매우 중요하죠. 일단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채권 출시업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용정보업 부분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이란 신용정보법 제2조 4호에 규정된 업무, 즉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이긴 한데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 세 번째가 이제 기업에 관한 내용이죠. 자, 기업 신용조회업.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신용조사업이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가 중간에 빠졌어요. 그 빠진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신용평가업이 들어가면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용조회라든가 신용조사 이런 거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조회업을 이제 기업 그 경우에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알아놓으시고 그 외에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든가 채권 출시업이 있다는 것. 이 열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거의 나올 것 같고 시험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신용정보업의 업무 영역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개인 신용평가업. 자, 첫 번째부터 보는 겁니다.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2번은 기존에도 있었던 이제 이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조사업하고 신용조회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밑에다 썼으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신용조사업이 의뢰인의 의뢰를 계기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회보하는 회보서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임에 반해서 신용조회업은 특정 의뢰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회사나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의뢰를 할 경우에 이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업무. 그러니까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조사업은 의뢰인의 의뢰가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 이제 구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공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유사한 것들이 있죠. 그거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공부예요. 결국 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놓으셔야만 나중에 이 부분을 구별할 때, 정의 부분을 구분할 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면 신용정보업 중 신용조회 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 신용도에 관하여
등급 사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신용평가 업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목과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의 신용평가, 이건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개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바뀐 거죠. 개인 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하고 개인 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신용 조회업이 있죠. 다음 항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 기업 정보 조회 업무. 뭐 정보를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 제공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신용 등급 제공 업무. 그래서 신용을 평가해서 기업 신용 등급을 생성해서 그걸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신용 평가 업무. 이거는 이제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정보를 생성해서 그거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기업 신용 조회업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 조사업이 있죠. 제3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 정보를 조사하고 그리고 신용 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그렇죠? 앞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신용조사업. 우리가 그 신용정보회사나 채권 출신 법무법인에다가 이러한 그 신용 재산조사를 맡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신용조사업을 하는 곳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각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강제입행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의뢰하는 자는 해당 개인과 상거래에 관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일단 상사채권, 상거래채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날짜가 나오면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좋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출제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정답 시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기억하시고 3년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옆에 그 기출지문을 보면 신용정보업의 업무 영역 중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조회업이에요. 신용조사업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의뢰를 받으면 기존의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용조회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도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제2절에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쪽으로 왔습니다. 그 도입 취지는 뭐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를 볼까요?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 밑에 이제 그 강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적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제 1호의 3 부분이 신용거래정보 부분이에요. 한번 메모를 해놓으세요. 신용거래정보에 관한 부분인데 앞에 제가 참고 부분에 좀 그 음영된 그 박스로 처리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신용거래정보 부분인데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목 1, 2 및 나목 신용정보 이제 금융거래 관련된 겁니다. 금융거래 관련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다목의 신용정보는 뭐냐면 보험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목이죠. 이거는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목 부분은 상법상 상거래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 이런 부분들은 신용거래, 내 개인의 본인의 정보가 신용거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본인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사생활 그 헌법상에도 그 사생활 비밀 보호에 관한 그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나온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채권 출시법 부분으로 왔습니다. 자, 채권 출시법 부분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이게 뭐예요?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이 이행기죠. 이행기.
이행기가 도과한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재산조사,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옆에 기출주면 보면은 채권 추심 업무라 함은 채권자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소호제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얘기예요.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 이것도 없죠. 변제금 수령 정도죠.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말고요. 그래서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린 거고. 채권 추심자 위임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는 업무는 뭐예요? 신용 조회 업무예요. 채권 추심업이죠. 예. 그러니까 엎어치기 매치기 다 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채권 추심 위임자는 채권자겠죠. 타인인 채권자가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채권 추심업이. 그리고 채권 추심업 대상은 뭡니까? 채무자죠. 채권 추심업자가 재산조사 및 변제 촉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증을 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증에는 이제 그 변제가 한 번에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로 변제를 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자력이 뭐 한꺼번에 있었으면 이 금전거래 돈을 빌리든지 뭐 이런 행위가 있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뭐 입금이 되기로 했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상당한 부분이 분할로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고, 그럼 분할로 변제를 했을 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로 뭐 이자라든가 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또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자 금액이 한 2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안 돌았다든가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가지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바로 강제 입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것은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추심행위 종류를 볼까요? 아까 체크하라는 부분이죠. 재산조사, 변제 촉구, 그리고 변제금 수령이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나인데 이 채권 추심업자는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지 못해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는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법무사나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신용관리사가 직접 대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금 수령행위라는 사실행위를 넘는 채권자를 대리한 채무의 면제나 조건 변경, 그리고 대물변제의 약정 이런 거는 채권자 위임을 받았거나 원활한 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나 채권 추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이라고 조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3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식이 이제 채무를 졌을 때 부모가 이렇게 대신 변제를 해준다거나 그럴 때 꼭 너무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거를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이 아니니까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겠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영수증 작성 및 교부.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를 한다든가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채권 증서의 반환. 채권 증서가 어음인 경우 어음 포함. 그렇죠. 뭐 공증이란 서류라든가 뭐 판결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채권 증서,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무 변제가 완제되면 반납 채무자한테 준다든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채권 추심을 할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옆에 기출지면 보면은 채무의 면제나 조건 변경, 대물 변제 약정은 채권 추심에서 채권 추심행위에 속해요. 법률행위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대리한 법률행위는 채권 추심에서 할 수 있는 채권 추심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추심업의 추심 대상 채권. 이게 기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빈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여전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이거는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판결을 받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품 공급 계약서가 있다거나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 고용인에 대한 임금 채권은 제외된다. 이런 것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서, 즉 집행권을 얻어서 의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판결 등에 따라 권한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 그죠? 판결문이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 채권.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채권 출심회사에 대한 채권 출심 위탁을 허용한 채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신용보증기금법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법, 뭐 농림수산자 신용보증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채권 출심업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 각종 법규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귿번에 보면 등록대부업자라든가 리을번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서 채권 출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 기출지명을 보면은 채무자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은 민사채권은 채권 출심회사가 채권 출심을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아니죠. 판결문이 있어야 되겠죠. 민사채권이니까.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권한이 인정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채권 출심회사가 출심할 수 없는 채권이죠. 그리고 종국 판결, 확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민사채권은 채권 출심회사가 출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무 소유권 확인에 관한 판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인 판결.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청구 취지, 판결 주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래야 이게 그걸 바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행 판결의 경우에 추심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는 거고,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로 알아놓으시고, 관세법은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 출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너무 중복이 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밑에 이 법에 관한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봐보시라는 거고, 참고 부분도 여기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위탁,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업무 위탁에 관한 건데, 두 번째 줄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채권 출심회사, 그리고 신용정보 이런 것들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채권 출심회사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되고요. 그리고 2항에는 그 업무에 관해서 위탁받은 자는 업무에 관해서 기금에 가름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채권 출심회사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그죠? 재판의 행위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기존 법에는 딸린 업무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는 삭제됐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